공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주 본능적인 감각입니다. 이 공포라는 감각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 인간은 이제까지 생존해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본주의 안전 불감증 속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대략 3% 정도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1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대략 3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지만 10년 뒤에는 3,400만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총 마이너스 34%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이 7% 정도까지 올라간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700만 원이 마이너스지만 10년 뒤에는 1,600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총 마이너스 96%가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죠? 지금부터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거대한 인플레이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트럼프 임기 동안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 7%? 아니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심각할 거예요. 실제로 22년 7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9.1%까지 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코로나라 미연준에서 미친 듯이 돈을 풀기 시작하며 그렇게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비슷한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7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부채가 한도에 도달하면서 7월 4일에 한도를 또 늘렸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부채 발행 규모를 유지할 것이며 향후 발행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시장에 계속 돈을 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반드시 미연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연준의 파월은 계속 독립성만 강조할 뿐 트럼프에게 전혀 협조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우리 국채 발행을 할 때 단기채 55%, 장기채 45%를 발행하자. 이 판단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원래는 보통 국채를 발행할 때 단기채 20%, 장기채 80%를 발행합니다. 즉 무려 35%나 단기채를 더 발행하게 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신의 한 수가 되었냐면 많은 양의 단기채를 발행하니 단기채를 사줄 돈이 메말랐고 단기채 시장에 발작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단기 자금들이 빠져나가니 최근 비트코인, 주식, 금과 같은 자산들에도 영향을 주며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돈을 풀며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연준의 어쩔 수밖에 없는 개입을 베센트 재무장관이 노린 거예요. 즉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단기채 발행이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저는 이에 따라 비트코인과 주식, 금 모두 단기 투매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아주 건전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12월 1일부터 미연준에서 QT,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QE, 양적 완화, 즉 시장에 돈 풀기를 시작한다고 했죠. 그리고 12월 10일에 FOMC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준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면 금리 인하, 금리 동결이 반반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종료했다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 올라갈 만한 상승 모멘텀도 충분하니 앞으로 1년 동안 AI와 코인에 엄청난 버블이 끼게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동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상승 모멘텀은 올해 12월 연준의 돈풀기 정책과 금리 인하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2차 상승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 미연준의 의장인 파월이 교체될 인물이 등장하면서 나오게 될 것이고 3차 상승 모멘텀은 내년 하반기 정도 멈추지 않는 상승에 대한 광기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자면 아마 올해 12월 연준이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바로 내년에 물가 상승이 동반되기 시작할 겁니다. 대략 물가 상승률이 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분명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올라오게 될 것이고 아직 파월 의장이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물가를 잡아야 하니 금리 인상 또는 금리 동결을 이야기하며 아마 이때 한 차례 조정을 거쳐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정도 잠시 내년 5월 파월의 임기가 끝나 미연준 의장이 트럼프가 원하는 인물로 교체가 되고 연준이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명분과 핑계는 만들기 나름이라 연준에서는 명분과 핑계를 만들어 트럼프의 뜻대로 물가 상승률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돈 풀기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겁니다. 이에 따라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며 그와 함께 자산시장들도 어디가 천장인지 모를 정도의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 비이성적인 상승에 광기와 비이성이 올라타며 초대형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대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지 수단은 역사적으로 암호화폐와 주식이었어요. 이 버블 속의 중심이 되는 건 단연코 AI와 암호화폐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수많은 AI 관련 주식들 중에 무엇에 투자를 할 것이냐, 그리고 수많은 암호화폐들 중
무엇에 투자를 할 것이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를 하실 거면 반드시 그 분야의 대장, 그곳에 투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대장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AI 중 대장은 누가 될까요? 챗 GPT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제미니의 구글? 아소나 구글 모두 너무나 훌륭한 투자처가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AI 쪽의 진짜 대장은 단언코 엔비디아가 될 겁니다. 엔비디아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엔비디아는 AI 붐을 통해 가장 안전하게 가장 큰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현재 정말 수많은 AI 기업들이 생겨났고 그 수많은 AI 기업들 중 아마 몇 개의 기업들만 겨우 살아남게 될 겁니다. 이것은 과거 수많은 검색 엔진들 중 네이버가 살아남았고 구글이 살아남은 이유와 똑같아요. 결국 지금 굉장히 곽강을 받는 AI 기업이더라도 분명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AI 산업이 금강이라면 엔비디아는 곡괭이를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I 스타트업들이 금을 캐든 망하든 상관없이 곡괭이를 파는 사람은 언제나 돈을 법니다. 그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AI 시대에 가장 안전한 대장주인 이유입니다. 그 수많은 AI 기업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이니까요. 결국 수많은 AI 기업들이 생겨나고 망하게 되겠지만 그 AI 기업이 망하든 성하든 엔비디아는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엔비디아를 AI 기업 중 가장 좋은 투자처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많은 암호화폐 중 대장은 누가 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왜 대장이 되는지를 이해하시려면 이 비트코인을 통해 트럼프가 무엇을 하려는지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애초부터 비트코인을 통해 버블을 몇 배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 상무부 장관에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인물을 앉혔습니다. 이 하워드 러트닉은 켄터피츠 제럴드 은행의 수장인데 그 켄터피츠 제럴드 은행에서 트럼프 2기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비트코인 담보대출이었습니다. 즉 비트코인 담보대출로 하여금 그동안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새로운 형태의 레버리지가 생겼다.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보아야 하는데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발행한 만큼에 해당하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결국 크립토 시장의 비트코인 담보대출로 하여금 추가적인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면 자연스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도 상당히 커지게 될 것이고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거대한 규모의 국채를 많이 수요를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고 물가 부담 없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디지털 방식의 양적 완화, 이것을 민간 주도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부채를 늘리는 부담을 크게 줄이는 우회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비트코인 담보로 달러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서는 준비금 100%를 맞추기 위해 발행된 달러의 유동성을 또다시 흡수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산시장이 상승을 하고 미국의 부채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며 미국은 추가적인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패권 유지, 부채 해소, 시스템 진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자산 가격 상승, 레버리지 증가, 더 많은 자산 매입,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대출로 이어지는 순환고리입니다. 이 고리가 계속 돌면 엄청난 자산 버블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레버리지 구조가 기존 은행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크립토, 디파이, 전통 금융권이 서로 얽히게 되면서 버블이 터지게 될 진원지를 찾기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국가별로 자본시장이 비교적 독립적이었지만 지금은 이 가상화폐로 인해 전 세계의 자금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버블보다 훨씬 더 크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대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 시점에 보았을 때에도 명확히 매력적인 투자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버블이 일단 커지면 그 다음에 이 버블이 어떻게 터지게 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번 버블을 작정하고 키운 인물이 누구죠? 바로 트럼프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 버블을 작정하고 키우는 주체가 트럼프였기 때문에 이 버블을 터뜨리는 것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한번 트럼프가 되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트럼프라면요. 버블을 키울 때까지 계속 키우면서 배를 불릴 때까지 불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버블을 제 손으로 꺼트릴 것 같아요. 최대한 티가 안 나게요. 왜냐하면 버블이 커질 대로 커졌다면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에 반드시 어마무시한 하락이 나오게 될 텐데 어떠한 문제로 버블이 터지게 되고 내가 그것을 예상치 못하고 함께 당하게 된다면 그동안 내가 벌어놨던 돈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일 테니까요. 그 버블이 터지고 나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켜야 진짜 내 돈이 되는 것일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트럼프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본인의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을 정도로 바보는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똑똑한 인물이죠. 트럼프는 미국의 부채를 늘리고 시장에 계속 유동성을 풀면서 충분히 배를 잔뜩 불리고 나서 소화를 시켜내기 시작할 겁니다. 트럼프 일가가 불려놓은 자산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천천히 달러와 금과 같은 자산으로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자산들의 상승과 동시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더더욱 커질 거예요. 내년 11월 공화당이 이기고 트럼프가 정말 마음대로 모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마 그때 대중들의 기대 심리는 극한으로 달리게 될 것이고, 시장은 아마 광기에 차게 될 겁니다. 저라면 바로 이 타이밍을 노릴 것 같아요. 모든 기대가 최고점을 도달한 바로 그 순간을. 버블을 키우기는 쉽지 않았지만 버블을 꺼트리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단 하나만 어긋나면 돼요. 저는 그 어긋나는 단 하나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시점에서 정말 소름이 돋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트럼프가 아까 충분히 불려놓은 자산을 달러로 바꿔놓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똑똑하고 욕심이 가득한 트럼프는 금리를 올림으로써 달러를 이용해 또 한 번 본인의 자산을 불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달러의 가치는 올라갈 테니까요. 그때 가면 금리를 올리는 명분도 정말 차고 넘치는 상황일 거예요.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며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일 테니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만한 명분이 없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은 트럼프가 겉으로는 나는 금리 인하를 원한다, 그런데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책임없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만약 제가 트럼프라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아 광기에 차 있는 시점,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황인 그 시점, 바로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여기서 또 끝내면 안 됩니다. 시나리오가 짜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보았을 때에는 달러와 테더가 정말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으니 환율도 계속 올라갈 테고요. 트럼프도 결국 돌고 돌아 달러로 오게 될 테니까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지금 좀 걱정 중인데 오늘 다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날 잡고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제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는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점과 시나리오는 언제든지 수정이 될 수 있으며 제 관점과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는 관점과 시나리오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일단 스케치를 해놔야 색도 칠하고 수정도 해가며 완성도가 높은 대작이 나오는 것이겠죠. 보는 관점과 시나리오가 없다면 목표가, 손절가, 그 무엇도 능동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우리는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차트 가격에 따라 흘러가는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시장에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도박과 다를 게 없는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성공적인 투자는 깊은 인사이트와 철저한 분석, 유연한 대응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시나리오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